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이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일후보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일단은 부산 금정구 구청장 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로 됐는데, 여기가 예전부터 부산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부산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동네예요. 근데 지금 여론조사 여기저기서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접전으로 나와요. 음. 접전으로 나와서 여기는 진짜 해볼 만합니다. 음. 이게 왜 이 선거가 중요하냐면, 호남이야 뭐 어차피 국힘당이 후보도 내지 못하는 그런 지경의 지역이고,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강서구청장 선거 했었죠. 그때 아마 그 김태우 후보를 또 사면을 해갖고 내보내면서 비판을 받으면서 강서 구민들에게 심판을 받았던 선거 같이, 구청장 선거지만 이 구청장 한 명으로 인해서 이게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큰 겁니다. 정치적 파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제2의 강서구청장 쇼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거의 이제 그러면 공멸의 위기, 전체가 다 공멸의 위기가, 이제 부산 금정구 선거가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진보의 정근식 후보가 30.5%, 보수의 조전혁 후보가 24.8%인데, 이 조전혁 후보는 그냥 허구한 날 인천시 교육감에도 도전했다가, 뭐 경기도 교육감에도 도전했다가, 그냥 교육감 후보인가 봐요. 항상 보수의 교육감 후보인가 봐요. 지금 한 보니까 6% 정도 민주진영이 이기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교육감 선거도 지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주변에 또 우리 민주진영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는 사람들이 몰라요. 조전혁이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모르고, 정근식이 진보인지 보수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 교육감 선거는 교육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당 표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진영이 더 많이 구두로, 서울에 사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더 나서갖고, 이 사람 찍어야 된다, 이 사람 찍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몇 번 기호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이거는 구두로 많이 해주셔야 된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분석을 해야죠. 오늘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거죠. 국감 시작됐죠. 10월 7일 국정감사가 시작됐죠. 김건희 국감이라 그래도 뭐 손색이 없는, 시작부터 여기저기서 오늘 10개의 상임위가 시작을 했거든요. 총 17개의 상임위에다가 예결위까지 18개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17개의 상임위가 시작을 다음 달 11월 1일까지 합니다. 상임위가,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11월 1일까지예요. 오늘 10개의 상임위가 이제 가동이 됐습니다. 근데 다들 시작하자마자 각 부처에서 다 김건희 때문에 파행을 겪고 난리가 나고 증인 출석 문제를 거론하고, 보시면 법사위에서는 현재 김건희의 어떤 주가 조작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검찰의 디올백 사건, 불기소 처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야당이 강하게 공세를 하고, 국힘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당대표 문제로 맞불을 놓으려고 하지만 그게 안 먹히죠. 누가 봐도. 그렇죠? 지금 우리가 늘 여러분들 언론 개혁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런 많은 말들을 하잖아요. 지금 모든 언론이 김건희 특종 잡기 경쟁에 붙었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채널A, 대표적인 조중동 중에 동아일보에서, 채널A에서 명태균 씨의 어떤 증언들을 까면서 지금 모든 언론이 지금 조중동 뿐만 아니라
지상파까지 전부 김건희 특종의 어떤 명태균 씨 지금 저기 놓여 있어서 사람들이 아마 TV만 틀면 김건희 국정농단이 아마 대부분 나와갖고 여론 뭐 회복될 수 있겠어요? 전혀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TV조선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 생각해봐. TV조선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결정적인 거를 TV조선이 준비한다 그러면 말 다 한 거 아니야? 어? 제가 요즘 JTBC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제가 단독으로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렸는데 JTBC에서 계속 나왔잖아 자료들이. 근데 이제 지금 그 채널 A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명태균 씨를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고 좀 있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TV조선도 지금 가세한다는 소리가 있고 먼저 오늘 법사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정청래 의원이 이거 범죄 맞죠? 라고 하면서 법제처장에게 물어보는 일들 그런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해안수사위원회 그 다음에 국토교통위원회 그 다음에 행안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특히 행안위 국감을 좀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행안위에서는 21g 어떤 김건희가 과거에 코바나 컨텐츠에서 후원 업체였던 21g이 대통령실의 불법 증축과 인테리어에 사실상 참여를 하면서 이거 누가 추천했냐 그거 갖고 굉장히 말들이 많았죠. 당연히 여러분들 김건희가 자기 지인을 통해서 대통령실 증축과 어떤 보수 여러 가지 인테리어를 하는데 사적인 인연을 통해서 어떤 국가의 어떤 사업을 참여시켰다라고 하면 이건 국정농단입니다. 근데 더욱더 웃긴 건 오늘 알다시피 21g의 대표를 소환하려고 했더니 당연히 안 나왔죠. 그 전에 소환장도 받지 않았던 인물들이고 국회에서 동행명령장을 발표를 했지만 그 역시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따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동행명령권이 왜 무용지물인지 여러분들에게 좀 이건 아마 민주당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발견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행안위에 그 증인으로 출석한 김호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인데 이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사실상 처음에는 어디 있었냐면요. 국토교통부 1차관에 있었어요. 국토교통부 1차관에 있다가 이놈이 이쪽으로 어디로 왔냐.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으로 오면서 대통령실의 어떤 증축이나 개보수 또는 인테리어 이거를 담당했던 거예요. 김호진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21g의 사업, 뭐 어떤 승인, 추진, 계약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번에 국감 증인으로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기억이 안 난다. 21g이라는 회사를 누가 추천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기억이 안 난다. 라고 얘기하는데 더 웃긴 게 뭐냐? 기억이 안 나는데 김건희 여사는 아니다. 진짜 웃기죠. 아니 기억이 안 나면 아예 안 나야 되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김건희는 아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을 합니다. 차라리 기억이 안 나면 아예 아싸리 다 모른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기억은 안 나는데 김건희는 아니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합니다. 이렇게 충성을 다하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 김호진 이 사람은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있다가 어디로 갔냐? 김건희가 옛날에 여러분들 7시간 녹취록에서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보수는 대가를 치른다. 뭐 진보는 돈 주고 뭐든지 해야 되는데 진보는 돈 안 주고 하다가 늘 사고 난다. 얘는요 이 김호진 이 비서관이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놈은 끝까지 지금 현재 김호진 21g 수의 계약하고 이렇게 증축하는데 눈 감아줬던 이 인간이 어디로 갔냐? 한국공항공사 사장. 불법 방임을 조장을 하고
지시했던 이자가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국정조사에 나와서 국정감사에 나와서도 이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응? 그 다음에 국토위에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 과정, 우리가 이것도 미안해, 우리가 사실 계속 윤석열 정부 초창기 때부터 이 왜 서울 양평을 이어지는 고속도로가 왜 김건희 일가가 여러분들 이 바뀐 노선 안에 29필지가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29필지라는 땅을 갖고 있어요, 양평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토위에서는 다시 한번 오가는 어떤 논쟁이 있었고요. 얼마나 큰 힘이 있으면 노선을 하루아침에 특정인의 집안에 땅이 많은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큰 힘이 작용했을까, 그런 것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고, 법사위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 다음에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 개입 사건, 최근에 김영선 전 의원의 비서였던 강혜경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대선 기간 동안 3억 원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딱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윤석열 수많은 탄핵 증거가 있고 탄핵 사유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헌법을 위반한 탄핵 사유는 우리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명태균 씨의 업체로부터 대선 기간 동안 3억 원을 들여 여론조사를 했고, 그 여론조사의 비용을 10원도 주지 않았다가 그러면 이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뇌물수수가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대선 기간 동안 3억 원의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았고, 그 보답으로 명태균 씨의 요구에 의해서 김영선 의원을 공천한 거잖아. 그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셔도 3억 6천만 원, 이 3억 6천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받지 않고 결국은 명태균이가 한 거는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대가로 받은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일도 정청래 의원이 가만 넘기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에서 청문 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왜 이게 굉장히 탄핵의 스모킹건이 될 거라고 보냐면, 이건 누가 봐도 헌법 위반이잖아. 대선 기간 동안 3억 6천만 원에 공짜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이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되고, 그런 돈을 안 준 대가로 명태균이가 요구하는 김영선을 공천했고, 그래서 재보선에서 당선시켰고, 이거는 뇌물이고, 그쵸? 이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오늘 밝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문체위 국감도 오늘 있었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뭐 유튜브나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황제 관람. 이 황제 관람에 대해서 이제 문체부에서는 굉장히 질타를 했는데, KTV에서 국악공연 황제 관람, 분명히 어떤 본인들은 대통령 내외가 KTV는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다. 그래서 이거를 문체부가 허가해 준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얘네들은 사실 뭐 아무도 처음에 초대하지 않았다라고 했다가 출연자들이 자기네들은 아무도 이거 무관중 공연이라고 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거의 김건희랑 그 지인들만 앉아갖고 구경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고, 이에 반해서 굉장히 국민의힘이 준비한 거는 불쌍할 정도로 이재명 당대표의 징역 3년과 징역 2년 이 재판을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온 나라가 지금 김건희의 난에 의해서, 저는 홍건적의 난보다 김건희의 난이 나라를 더 시끄럽게 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들이 이재명 당대표 사건을 부각시키려고 해도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국감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 1일까지 국감을 하는 거고요. 상임위마다 사실상 모든 상임위가 김건희의 얘기가 지금 도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여러분들 아마 21g 대표나 여러가지 대표들 지금 국감이 첫날부터 동행명령을 했는데,
이 동행명령이 왜 무용지물 같이 보일 수밖에 없냐면요. 분명히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대로라고 하면 국감 출석을 회피한 이들을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형사처벌법은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세지요. 그쵸? 이렇게만 보면 뭐 증인이 동행명령을 했는데 동행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굉장히 세 보이지만 이게 왜 실효성이 없냐면요. 이 법 조항을 적용할 때 여러 제한이 발생합니다. 어떤 제한이 발생하냐면 국회의 동행명령장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법원에서는 어떤 구속영장이나 뭐 그 체포영장을 발생하면 사법기관이 가갖고 잡아올 수가 있잖아. 근데 이 국회에서 발행한 동행명령장은요,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어떤 얘네들이 안 간다 그래도 형사 고발을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데, 또 불출석 이유에 정당한, 만약에 자기가 불출석을 했잖아요. 근데 나 그날 너무 몸이 안 좋고 병원 갔었다. 몸이 안 좋다는다. 그러니까 불출석 사유가 인정이 되면요, 처벌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행명령 거부, 분명히 국회의원들이 가서 동행명령을 하자고 했는데 거부를 했어요. 근데 그 전에 21g 대표같이 그 전에 출석 요구서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g 대표는 철저하게 이번 국감 증인을 피하기 위해서 법원에서 그 사람 주소지로 발송한 출석 요구서를 아예 받지 않은 거예요. 아예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무용지물을 할 수 있는 그 법의 허점이 많아요. 광고가 왜 나와? 나는 광고 좀 나오면 안 되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는 아마 민주당에서 이 허점을 좀 보완을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됐냐라는 사람들도 있고, 김건희 국감이 돼버렸다라고, 이거는 국힘당 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국힘당 의원들 입에서 나오는, 어쩌다가 이게 김건희 국감이 됐냐, 이러다가 방어 논리도 없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 김건희랑 윤석열이가 자초한 일 아니에요? 여태까지 국힘당이나 이거 자주 섞인 얘기로 지네가 할 거 없어요. 지네가 여태까지 디올백 아무것도 아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아니다, 지네가 그러다가 사실 사과하고 끝내고 그럴 수 있었던 일을 지네가 일을 키워갖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곰다가 이제 터지는 시기가 된 것이죠.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명수 기자의 취재에 의해서 그 김대남 씨가 서울보증보험으로 갔었잖아요. 감사직을 사퇴했습니다. 당연히 김대남이가 버틴다고 하던 김대남이가 서울보증보험을 사퇴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면 첫째, 김대남이 서울보증보험 꿀보직을 그만둔 이유는 일단 국감 증인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현재 국감 증인에서 나오지 않기 위해서 사퇴한 것이고, 버티다가는 오히려 본인이 정치적 부담으로 다 뒤집어 쓸 수 있다라는 위기감에 그 사퇴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야당은 당연히 김대남 증인 채택해야죠. 이게 어디까지 번지냐면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낙하산 인사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그랬던 집권 초기에 그런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 농해수위 산하 11개 기관장에 24명의 낙하산 인사들이
과거에 김건희, 최은순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수협은행 감사로 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과거에 최은순, 김건희를 변호했던 변호사가 변호사가 무슨 갑자기 뜬금없이 수협은행 감사로 그쪽으로 관련과 전문성도 없는데 수협은행 감사로 현재 가 있고, 얘네들은 김건희가 7시간 녹취록에서 그랬잖아요. 자기네들은 전부 대가를 치르고 자기는 돈 주고 하고 보수랑 진보랑 다른 보훈인사예요. 보훈인사. 아마 김대남은 증인으로 국감에 출석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현재 공공기관들의 임원들이 있잖아요. 공공기관의 임원의 전수조사가 이어질 거예요. 공공기관 임원들의 전수조사가 이어져서 아마 점점점 커지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윤석열 탄핵은 국감에서 결정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저는 정치를 10여 년째 분석하고 있지만 우리 늘 국감에서 기대치 되게 많죠.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나 나나 볼 때 이번에 국감으로 작살 내야 된다 기대가 많잖아. 근데 결국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때? 기대만 많았지 한 방이 없었다. 맨날 그게 뉴스야. 그치? 맨날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매년 국감을 해. 민주당 기대는 컸지만 한 방이 없었다 라고 하면서 맨날 어떤 빈손 국감, 그쵸? 맨날 빈손 국감 하면서 기대는 확 뜨게 놓게 하고 한 방이 없어서 뭐 빈손 국감으로 이번도 끝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엔 좀 달라야 돼요. 민주당이 그러면 이번에 뭘 해야 되냐면요, 김건희 리스크의 실체를 국감에서 제대로 드러내냐 못 드러내냐가 이번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정부가 버티느냐의 저는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딴 거 할 거 없어요. 딴 쓸데없는 어떤 논쟁이나 이런 거 할 것 없이 김건희 국정농단, 김건희 리스크의 실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표면적으로,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환경이. 왜 작년이나 재작년 여러분들 국감은 실패했을까요? 왜 작년이나 재작년 국감은 실패했을까요? 맞아요. 작년이나 재작년은 윤석열 정부와 허니문 기간이었던 언론이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올해는 국감을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조중동과 지상파 방송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언론이 민주당과 함께 스텝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언론이 써주지 않아갖고 국감에 어떤 홍보가 안 됐다, 이것도 변명거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어떻게든지 김건희 국정농단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성패의 갈림길이다라고 저는 이번에 보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었죠. 명태균 씨의 녹취, 거기에 드러나는 명태균 씨의 녹취나 그 김영선 의원의 전 보좌관이었던 강 씨의 어떤 인터뷰 내용, 그거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을 대가성으로 공천해 준 거, 이거는 분명한 뇌물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벌써 헌법 위반의 탄핵 사유가 명백한, 뭐 여러 가지도 우리가 뭐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고 하지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탄핵 사유입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치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나 정치를 좀 오랫동안 지켜보면요, 김건희 특검은 통과돼요. 저는 다음에 김건희 특검을 올리면 100% 국정감사에서 이제 드러난 자료들을 가지고, 저는 사실 이번에는 끝장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끝장났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 심층 분석을 보면서 제가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민주진영이 의혹을 제기하고 쟤네들은 아니라고 하면서 조중동의 힘으로 사실상 뭉개는 게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어때요? 지네들 안에서 터지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김대남의 발언이 김대남이 저쪽 편이에요? 아니죠. 김대남이나 명태균이나 다 저쪽 사람들의 발언이 터지는 거예요. 김영선의 보좌관이나. 과거에는 우리가 이것저것 뭐 취재하고 취사하더니 그런 것들이 발각돼 갖고 김건희 국정농단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은 다 안에서 골마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번에 내표가 여러분들이 그 이탈표가 일어났죠. 내표가 이탈표가 일어났지만 이거는 점점점 그만큼 무슨 말이죠? 윤석열의 그립감이 없어진 거예요. 국정 동력이 사실상 사라진 거예요. 윤석열의 국정 동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저기서 내가 살고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발설하고 과거에 있었던 나도 이거 갖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정부가 막바지가 되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내 전화기에 김건희 녹취가 몇 개가 있는데 야 이거 터뜨리면 이 정부 끝난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쵸? 생각해보세요. 김건희 성격이 여기저기 전화하고 난리를 치는 사람인데 김건희의 녹취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야 이거 세상에 터지면 김건희 진짜 이거는 구속 이런 사람이 한둘이겠냐고요. 응? 그러면 점점점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공멸이라는 분위기 국힘당과 윤석열 김건희 정부가 이러다가는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결국은 국힘당이 죽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특검이 저는 통과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민주당이 이제 상설 특검을 먼저 지금 구성을 규칙안을 발의를 했어요. 알다시피 상설 특검 예전에 박주민 의원이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 박성준 의원이 상설 특검을 발의를 했는데 계속 지금 이제 국정 특검을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이거는 저는 사실상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저는 상설 특검도 중요하지만 김건희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고 봐요. 김건희는 분명히 국힘당에서 8표 이상 이탈표 나옵니다. 뭐 일단은 이것도 민주당이 하는 방법이니까 뭘 그러면 민주당이 배제를 했냐면요. 원래 상설특검을 구성을 할 때 교섭단체에서 2명씩 추천을 해요. 총 7명인데 민주당 2명, 그 다음에 그 국힘당 2명, 그 다음에 뭐죠? 법제사법처에서 1명, 그 다음에 민변에서 1명,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래갖고 7명을 추천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당연히 민주당이 불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읽어드릴게요. 법원행정처 차장이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 그러니까 추천위원이 7명인데 3명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이렇게 3명이 맡고 나머지 4명은 국회에서 맡아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법무부 차관이나 법원행정차장이나 대한변협회장이나 대한변협회장도 좀 저쪽이지만 일단 빼더라도 벌써 4대3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민주당이 어떤 상설특검을 해도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를 했냐면 대통령 일가에 속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속한 정당은 배제한다. 정당은 배제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섭단체가 우리나라는 2개밖에 없잖아요. 민주당이랑 국힘당이랑. 그럼 국힘당을 배제하게 되면 나머지 2명의 추천명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는 조국혁신당으로 가고 하나는 진보당으로 가요. 왜 그러냐면 진보당과 개혁당이 의석수가 3석으로 똑같은데 진보당이 과거에 한 명 국회의원을 21대에도 진보당은 1명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오래된 정당이기 때문에 개혁신당에서 추천목이 아니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4대3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렬이 탈당하면요, 그거 저번에 얘기했잖아. 대통령이 속해 있던 정당이라 그랬잖아, 내가. 대통령이 속해 있던 정당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상 국회 추천목 4명을 민주당 2명, 조국혁신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진보당 1명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상설특검을 이걸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또 야 이것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규칙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룰을 바꾼 겁니다. 국회의 규칙은 본회의로 의결을 하는 거라서 의석이 깡패인 거예요. 그래서 소관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 모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냥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석열의 그러니까 상설특검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기 때문에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에요. 거부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설특검은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법안을 제정을 한 게 아니라 규칙을 바꾼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특검을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명태균 씨 얘기 좀 이어나갈게요. 이제 명태균 씨가 여러분들, 저는 지금 명태균 인터뷰나 여러 가지 기사들이나 꼼꼼하게 제가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명태균이 왜 저럴까? 저는 그걸 봐요. 명태균이 왜 갑자기 내가 다 깐다. 내가 검찰이 날 건드리면 윤석열은 한 달 안에 탄핵되고 하야르드라든지, 그러니까 추가 폭로를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지 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저기 보험을 들고 있어요. 주진우 기자도 만나고. 지금 명태균이가 어떤 입장이냐면요, 이런 입장이래요.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전화 오는 기자들의 전화는 다 받는데요. 전화 오는 기자들의 전화는 다 받아서 이 기자한테는 뭘 주고 이 기자한테는 뭘 주고 이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보험 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보험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윤석열 집에서 술도 먹고 사실 뒤에서 조언을 하고 자기가 추가 폭로를 시사한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명태균이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 검찰이 갑자기 움직이지도 않던 창원지검이 김영선과 명태균을 바로 압수수색을 들어오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이 날 버렸구나. 나를 희생 제물로 삼는구나. 다른 느낌이 들어오니까 바로 받아버리잖아요. 바로 추가 폭로를 하고 여기저기서 다 얘기를 하니까 검찰이 지금 못 움직이잖아요.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요. 근데 우리가 명태균에게,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명태균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명태균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명태균이가 검찰이 날 압수수색을 하고 날 구속시켜? 윤석열 너 한 달이면 탄핵될 수도 있고 너 감당할 추가 폭로를 시사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얘가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명태균이는 지가 진짜로 윤석열과 김건희가 날 버리지 말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경고를 하지만 무서워서 그러는 겁니다. 나 건드리면 나 이거 추가 폭로할 거야? 그러면 반대로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건드리지 않으면 나는 폭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쵸? 검찰이 나 건드리지 않으면 나 폭로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런 거를 제일 잘하는 게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들이랑 수구 세력들이에요. 그러면 명태균이 원하는 걸 주면 명태균이는 불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검찰이 날 구속한다고? 그래, 해봐. 내가 추가 폭로로 할 거야 라고. 왜? 나 구속만 안 시키면, 나 건드리지 않으면 얘도 가만히 있겠다는 거잖아. 그렇잖아? 나 건드리지 않으면 나 가만히 있겠다. 그러나 나는 니네가 상상하는 것 외에 갖고 있는 카드가 많다. 오히려 저는 민주 진보 언론들이나 민주당에서 명태균에게 목매이다가는 뒤통수 맞습니다. 왜 그러면 얘네들은 알게 모르게 뒤에 검찰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척하고 어떻게 다 빼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미 딜이 완성이 되면 명태균은 혼자 정신병자인 척 미친 척 하면서 자기가 그랬다라고 하면 이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 되는 거예요. 이거는 100% 저는 지금 김건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딜 들어오지, 명태균이가 윤석열 집까지 들랑거리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사안을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 김건희한테 보내는 메시지잖아요. 나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나 추가 폭로 시사한다. 응?
결정적인 거 뭐야? 대선 때 무상 여론조사 3억 6천만 원어치 해줬다. 이건 누구만 알아? 응? 이거 명태균 입에서 나온 게 아니야. 대선 때 무상조사 여론조사 해줬다. 이거 김영선 보좌관 입에서 나온 거야. 명태균이가 맞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이거는 정치관법 위반이랑 그냥 뇌물죄로 가는 거야. 근데 명태균이가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뭐 그 돈을 받은 게 뭐 무상으로 해준 게 아니라 뭐걸 받았다라고 하는 순간 또 면죄부가 되는 거고. 응? 저는 이 강씨의 증언 3억 6천만 원의 공천을 판 거 아니냐, 이거는 얼마든지 명태균의 말에 의해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 명태균을 너무 믿지 말아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어떤 이 정부에 대해서 비리를 폭로하거나 그럴 사람들은요, 그냥 다까지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면서 윤석열 협박하지 않아요. 김건희 협박하지 않아요. 언론에서는 명태균이가 김건희를 협박했다, 윤석열을 협박했다라고 나오지만 지가 무서워서 나 이것도 있어, 이거 나 건드리지 마, 나 깔 거야,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결국 강씨의 주장과 명태균의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는 공천개입은 확실해졌고, 명씨가 3억 6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을 했다는 거를 얼마든지 명씨는 조작할 수 있잖아. 그러면 윤석열 만약에, 그러니까 저걸 보면 돼요. 검찰이 명태균을 끝까지 구속수사를 하냐 안 하냐, 이걸 보면 됩니다. 지금 희한하죠. 명태균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그거 어떤 입국이에요. 입국.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이게 진짜 맞다라고 하면 그냥 불법 정치 자금이거든요. 응? 이거는 윤석열이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바로 구속감이거든요. 불법 정치 자금에 거기에다가 대가성으로 김영선을 공천해줬다. 이건 뇌물이거든요. 응? 지금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창원지검에서 수사하는데 창원지검이 과연 윤석열에게까지 이걸 벌릴 수 있냐 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계속 얘기하잖아. 자기 말에 신빙성을 굉장히 부여하기 위해서 윤석열이랑 김건희랑 술도 먹었고 집도 아크로비스타 수없이 방문을 했고,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긴밀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게 변명이야? 예전에는 모른다 그랬었잖아. 그렇잖아? 자기네들은 김대남은 모른다 그랬었잖아. 근데 명태균이가 세게 나오니까 깊은 관계는 아니에요. 깊은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왜 좋은냐면요, 김건희 특검은 여기에 또 추가가 되는 거야. 명태균 발언에 의해서 김건희 특검에 이게 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은 재발의할 가능성이, 이따가 한동훈 얘기할 때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랬더니 더 웃겨. 김 여사는 청탁 거절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나 대통령실의 프레임은 굉장히 허풍이 센 명태균이가 나 윤석열과 김건희를 팔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본인이 마치 비선 실세같이 어떤 굴고 여러가지 김건희한테 청탁을 뭐 했지만 김 여사가 거절했다, 요 프레임으로 잡아갖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그냥 명태균이를 가둘라 그랬는데 명태균이가 세게 나오니까 지금 검찰이 지금 스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얘네들이,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왜 점점점 센 발언을 하냐면, 이 정도 얘기, 여러분들 정치라는 게 어떠냐면요, 이 정도 명태균이가 세게 얘기하고 자기가 뭔가를 갖고 있는 것 같이 언론 플레이를 하면요, 명태균이가 지금 바라는 건 뭐냐, 전 명태균이의 심리 상태를 알려드릴게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공직기강 비서관실이나 대통령실에서 조용히 누군가를 나를 만나러 와야 되는 거야. 정치가 그러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명태균이가 이렇게 세게 발언을 했으면 대통령실이나 공직기강 비서관실 누군가가 찾아와서 명태균 씨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진정하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명태균에게 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더 세게 얘기하는 거죠. 니들 내가 폭로하면 니들 감당할 수 있겠냐? 한 달이면 하야나 탄핵될 텐데 이런 얘기면 뭐야? 니들 조만간 빨리 찾아오지 않으면 나 진짜 터뜨릴 거야 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 명태균 진짜로 대통령실이 누구를 시켜갖고 뭐 건너 누구를 갖고 뭐 김건희 여사의 얘기입니다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찾아와갖고 이렇게 수습하면 어떻게 했냐라고 하면서 아니면 뭐 잠시 외국에 나가 있으라든지 뭐 검찰일과는 얘기가 다 됐으니까 잠깐 들어갔다 오라는지 어떤 식으로 이제 말이 맞춰지냐에 따라서 명태균이가 입을 다물든가 아니면 대통령실이 계속 쌩깔수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정치가 대통령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김대남 문제나 명태균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덮고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명태균이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더 큰 폭로를 하면 대통령실이 지금 명태균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선을 그으려고, 왜 명태균이랑 여기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명태균은 믿지 못할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모든 언론에서, 특히 뉴스토마토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왜 자꾸 명태균이나 이렇게 접촉을 하기가 힘들고 명태균에게 어떤 달콤한 딜을 못하냐면요, 언론사들이 뭘 갖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특히 뉴스토마토나 이 명태균 사건을 집중적으로 취재하는 언론사들이 어디까지 녹취록을 확보하고 있고 어디까지 증거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명태균만 입을 다물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이미 녹취가 밖에, 이번에 국감장에서 김건희의 녹취록이 이미 확보가 돼 있다라는 얘기들이 무슨 의원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명태균이가 앞으로 갑자기 세게 나가다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면 명태균은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보내서 딜을 한 것이고, 명태균이가 진짜로 뭔가를 하나하나 까는 단계가 오면 그때는 검찰이 잡을 겁니다. 검찰이 점점점 명태균을 수사를 강도로가 압박이 되면 명태균은 깔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긴급 체포를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검찰의 힘을 믿어갖고 명태균을 제압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아마 그렇게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번에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압수수색을 할 때 명태균 씨가 공폰을 냈어요. 얼마 전에 개통한 거. 근데 명태균 씨가 지금 언론에다가 뭐라고 떠들고 있냐면, 나는 휴대폰이 6개인가 있다. 각 휴대폰마다 김건희와의 텔레그램 했던 내용들이 다 저장돼 있다. 그러니까 얘는 보험까지 다 들어오는 거야. 휴대폰 한 개는 누구에게 지금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를 갖다 줘라. 뭔지 아시죠? 혹시 검찰에게 내가 잡혀가면 요 휴대폰을 뭐 가족들에게 갖고 있다가 뉴스토마토 박광영 기자에게 갖다 줘라. 이미 이런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검찰, 너네 나 체포영장 발부하면 나 잡아가도 벌써 나 보험 들어놨어. 그래서 언론에 자꾸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명태균이가 자꾸 오늘은 채널A랑 인터뷰를 하고 얼마 전에 주진우 기자랑 하고 뭐 각종 한겨레 뿐만 아니라 왜 다 이렇게 하냐면요, 결국 그거예요. 나를 검찰이 잡아갔을 경우에 내 휴대폰 누구는 어디에 있고 니들 검찰 함부로 움직이지 말아라. 나 이미 다 니들이 그럴 것 같아 갖고 움직이고 있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저는 눈에 보이죠.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를 그냥 정치 브로커로 삼으려고 하는 거고, 일개 윤석열과 김건희 주변을 떠돌던 정치 브로커로서 어떤 김건희에게 어떤 인사청탁을 하고 이랬던 정치 브로커로 그냥 사실상 매도시키려고 검찰이 일찌감치 압수수색을 했더니 명태균이가 이것들 봐라, 나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네 하면서 반격을 했더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정치 용어로 뭐냐면 약점 잡힌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이랑 김건희랑 명태균에게 큰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이 당당하면
본인이 당당하면 아무리 본인과 어떤 일을 해도 당연히 싸우겠죠. 안 그래요? 본인은 당당하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약점을 잡혔기 때문에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거의 3년 동안 같이 근무해도 당당하니까 오족들한테 제가 당당하게 싸우잖아요. 시간이 걸려도. 이거는 여러분들 당당하지 못한다는 거는 뭐냐? 약점 잡힌 거예요. 약점 잡히니까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만 하고 한동훈으로 넘어갈게요. 이 와중에 지금 나라가 홍건적의 난보다 더 심한 김건희의 난이 발생하면서 온 나라가 김건희 때문에 난리인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 단독 일정으로 소화하고 계십니다. 이 정신이 잘못된 거 같지 않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이런 분위기에 해외 나가갖고 사진 찍어가면서 나는 이게 맞나? 나는 김건희도 약간 도라이가 아닌가? 이게 맞냐고요? 이거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런 거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대통령 부인이 됐다라고 해도 이게 나는 말도 안 되는, 이 와중에 순방 가갖고 필리핀 그쪽이랑 사진 찍고 다니고, 대통령실은 필리핀 대통령 부부가 매우 만족해했다. 이게 맞나? 나는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 김건희도 옛날부터 뭔가 그 주술의 힘이 있고 정상적이 아닌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저는 몰랐어요. 진짜로. 이 정도로 그냥 얘는 뭐 민심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밖에 나가서 일이 안 풀릴 때는 뭐 밖에 나가서 풀어야 된다, 이런 개소리 한 거 아닌가. 그쵸? 누군가가 이렇게 속 시끄러울 때는 밖에 나가서 머리 좀 식히고 그래야지 좀. 이거 봐요 이거.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이 와중에 이 와중에 이러고 다녀. 이러고 이게 맞나? 이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거든요.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윤석열이가 뭐 동아시아 연합국가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라고 가면서 이거 부리부리가 갔는데, 이걸 왜 여러분들 제가 보면 윤석열이가 왜 이 한국과 필리핀 문제에 대해서 막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을 하면서 왜 여기에 최선을 다하냐면요, 체코 원전 빠그러질까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지적재산권 문제 때문에 지금 체코 원전 수주가 난항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미국의 정치권이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정치권이 풀어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과 필리핀이 전략적 동반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략적 동반자는 뭐냐면요, 필리핀이 위기 때 군사도 파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시면 필리핀이 지금 누구랑 대항하고 있냐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해요.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지금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이 중국과 영토 분쟁을 하면서 사실 1992년에 미군이 철수를 했거든요, 필리핀에서. 근데 중국과의 영토 분쟁이 자꾸 마찰을 빚으니까 미군을 다시 불러들여 갖고 지금 현재 필리핀에는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요. 이 미국이 필리핀에 다시 중국에 맞서는 필리핀이 맞서는 필리핀을 지원하기 위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동안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른 나라들도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합류한 게 호주와 일본이에요.
호주와 일본은 이미 이 중국의 남중국해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이 왜 그러냐면 남중국해가 뚫리면 대만까지 한 번에 또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미 일본과 호주는 이 필리핀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윤석열이 가갖고 필리핀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는다. 이건 필리핀과 몇 안 되는 나라거든요. 왜 그러면 이건 또 이제 이렇게 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고. 중국이 가만히 있겠냐고. 만약에 필리핀과 중국이 어떤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을 하면 우리나라가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 중국과 전쟁을 해야 되는 거야. 미친놈이에요, 미친놈. 아니, 미국의 학자들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잘 보세요. 윤석열 정부는 이름은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의 어떤 우방인 미국을 위해서 호주도 지금 어떤 필리핀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을 했고, 일본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나 호주나 일본과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중국을 적대시해서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나 한반도의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 분석가들이나 미국의 전략 분석가들도 한국은 한반도 문제 이외에 동아시아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나설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늘 중립을 지키는 게 한국의, 대한민국의 어떤 굉장히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조언을 해줄 정도인데, 이거는 나서서 국제 정치학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한반도 문제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들은, 그러니까 특히 미중 간의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편을 들지 말라는 거예요. 미중 간의 분쟁에서 우리가 미국 편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이 바보예요, 바보. 제가 보면 미국이 그렇게 바랬던, 한국이 군대를 파견해 준대? 남중국해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도 합세해 준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혹시나 윤석열은 저번에 그 체코 원전 문제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지율이 잣대갖고 이번 그 체코 원전으로 어떻게 그 지지율을 좀 올라갈까 했는데, 그 웨스팅하우스가 갑자기 제 그 발목아지를 잡아갖고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까? 이거야! 내가 보면 어떻게든지 지지율 잣대갖고 몇십조 따왔다 이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결국은 미국의 발목을 잡았는데, 저는 이렇게 미국에게 잘하고 모든 걸 아낌없이 드리는데 이 정도도 안 해주신다면 정말 저는 제 와이프에게 그 면목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해서 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필리핀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위험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두 번째 심층 분석. 잠깐 방폭이 있어갖고 방송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한동훈의 어떤 요즘 행보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독대 요청을 하고 그때 까이고 친윤 세력들이 막 브라보 외치고 우리는 하나다 외치고 그럴 때는 한동훈이가 굉장히 이제는 10월은 어떤 국정감사의 시간이고 국회의 시간이고 원외 당대표의 한계가 보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보면서 한동훈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생각들을 좀 했어요. 근데 요즘 지나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은 김대남 사건, 즉 이명수 기자의 김대남 전 선임행정관과의 통화가 한동훈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반격의 기회를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한동훈이가 이번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얼마 전에 그저께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친한계 의원들과의 모임을 가졌어요. 이게 왜 타이밍이 묘하냐면 대통령이 나라에 없을 때, 그렇죠?
지금 김건희라는 대통령이 나라에 없을 때 김건희는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라는 김대남 씨의 어떤 녹취록에서 나오듯이 마치 쿠데타 모의를 하는 것 같이 이 타이밍이 굉장하죠. 김건희 대통령이 없을 때 친한계 의원들과 회동을 했다라는 굉장히 김건희 입장에서는 더 분노할 만한 일들을 지금 하는 것이고 더욱더 여기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현직이 한 20명 돼요. 현직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주진우 의원이 왔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왔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주진우는 누가 봐도 친윤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진우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의 직속 후배예요. 그렇잖아. 주진우 의원이 친윤인데 윤석열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어렵을 수도 있지만 한동훈과는 또 검찰 직속 후배입니다.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자리에 참석했던 주진우나 다른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온 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바보들 같지 않아요? 그 자리에 참석해놓고 주진우 의원이 친한계 모임에 참석해놓고 내가 온 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치인들은요, 자기가 어딜 가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다 그 하나하나가 책임지는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게 안 알려집니까? 응? 정치 초짜인 거예요. 검사 출신이지만 정치적 초짜이기 때문에 지가 가놓고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게 안 알려집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봐도 어떤 사람들이 왔냐? 이 자리에 한동훈과 함께 친한계 비공개 만찬을 했을 때 명단이 벌써 발표가 돼요. 조경태, 송석준, 김영동, 박정아, 배현진, 서범수, 장동혁, 김혜지, 고동진, 김건, 김상욱, 김소희, 김재섭, 박정훈, 우재준, 유용원, 정성국, 주진우, 친정호, 한지야. 원내 인사로는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었던 주진우는 당내 갈등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대통령과 한 대표가 지금 대립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전하려고 친윤계로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김건희야, 대통령이야. 근데 내가 잠시 필리핀 간 사이에 한동훈이가 지 초대 못 받았던 어떤 그 원내 지도부와 윤석열이가 필리핀 가기 전에 만찬을 했잖아요. 그 보란 듯이 대통령이 없는 자리에서 친한계 20여 명의 세를 과시했죠. 근데 여기서 한동훈이가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은 어떤 분위기인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를 제가 취재를 좀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드리면요, 지금 대통령의 임기가 2년도 더 남았는데 지금 우리가 김건희 리스크가 국힘당 지지율에 타격을 입힌다고 해서 국힘당 의원들이 왜 지금 친윤이나 한윤이냐,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당대표인데 한동훈 쪽으로 왜 안 가냐면요, 한동훈이한테 간다 그래갖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정치적 이득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 윤석열은 2년도 더 남았기 때문에 괜히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만약에 배신자 낙인을 찍히면서 한동훈을 따라갔다가는 다음 어떤 예산이나 그런 거에서 굉장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아직도 윤석열은 검찰을 잡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지역구에서 괜히
탄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윤계의 행세를 하기도 싫고 이제는 친한계의 행위도 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현재 국힘당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거는 친윤이나 친한이나 다 이런 얘기를 한대요. 김건희 리스크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털고 가야 된다. 어떻게 털 것이냐.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친한계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과의 타이밍도 놓쳤다. 지금 사과의 타이밍마저 놓쳤기 때문에 이제는 사과로 될 일이 아니다. 이제 국감이 지나고 나면 어떤 게 터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한동훈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친한계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국감이 11월 1일 날 제가 아까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한동훈의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국감이 끝나자마자 김건희 녹취록이 터지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나오고 친윤계에서도 이제 방어 불가다. 윤석열 정부 이제는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순간 이제 한동훈이가 사실상 아무 힘없고 무능한 당대표 이미지에서 점점점 지금은 들이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어저께는 친한계 현직 의원들과 만났고 오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원외위원장 90명 한동훈을 당대표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했던 원외위원장들을 90명을 모아놓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특히 김건희 대통령이 볼 때는 이거는 완전 쿠데타 모의예요. 그렇잖아. 김건희 입장에서는 저 새끼 지금 나 잡으려고 쿠데타 모의를 하는 거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 그렇잖아. 원외위원장 90명을 만났더니 원외에서는 더 센 말들이 나오겠죠. 원외에서는 더 센 말들이 나오잖아. 이제는 사과로 될 일이 아닙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막 이런 말들이 세게 나오고 특검은 이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첫날은 원내 의원들과 접촉을 했고 이번에 원외위원장 특히 이 타이밍이 너무 묘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없을 때. 그렇죠? 대통령이 없을 때. 한동훈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라와 당이 사는 방안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한동훈이가. 나라와 당이 사는 방법을 선택하겠다. 그럼 뻔하죠. 윤석열 정부의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대통령과 당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 말이 아니라 나라와 당을 당이 사는 방향을 하겠다는 것은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겠다는 거예요. 진짜로 이제는 한동훈이가 대한민국의 실권자인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목소리를 내겠다는 그런 말이고 결국은 친한계를 구축을 해서 힘 키우기에 나섰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할 때 처음에 이런 소리를 했어요. 한동훈이가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같이 최혜병 특검을 제3자 특검 방안으로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러면 그쪽에 따라가는 의원들이 몇 명 있었을 것이다. 꽤 있었을 것이다. 30명은. 근데 한동훈이가 매번 결정적인 시간에 윤석열에게 김건희에게 납작 엎드려갖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졌다라는 게 국힘당의 전반적인 어떤 친윤계도 있고 친한계도 있지만 그 중요한 또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아마 지배적이었었는데 이제 나라와 당이 사는 방안을 선택하겠다라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우리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나라가 사는 길은 뭐죠? 이 정권을 빨리 종식시키는 거죠. 또 대부분 그러잖아요.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망한다. 나라가 사는 길은 윤석열 정권을 빨리 종식시키는 거고 당이 사는 길은 뭐죠? 김건희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얘기하는 나라와 당이 사는 그 방법은 뭐냐?
이제는 국민을 보고 가겠다라고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제는 당의 상황을 본다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한동훈이가 주저하고 매번 결정적인 순간에 윤석열에게 고개를 숙였던 것은 당의 상황과 현재 자기의 위치를 보면서 상황 파악을 하느라고 늘 뒷걸음을 쳤는데, 이제는 당의 상황을 볼 때가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본인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은 뭐냐? 결국은 윤한 갈등의 원인이라고 사람 언론에서는 얘기했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윤한 갈등이 아니라 김한 갈등의 시작이었고, 결국은 김건희 리스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디올백 사건, 총선 개입 사건, 여기저기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사과로 이제는 사과하고 털고 갈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는 한동훈에겐 뭐가 있다? 결정만이 남았다. 그 무슨 말이냐? 한동훈에게는 8표의 표가 있어요. 언제든지 한동훈은 결단만 내리면,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다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포함, 요번에 국정농단, 그 다음에 선거 개입까지 포함을 해갖고 민주당은 다시 특검을 재발의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최혜병 특검까지. 한동훈이는 원외 당협위원장 100명 이상의 사람들과 만나고 모두가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심지어 친윤의 대표적인 원내대표인 추경호까지도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친윤의 하나 같은 목소리는 딴 게 아니에요. 김건희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 더 이상 외면하다가, 여태까지 외면하다가 당이 이 지경이 됐다. 모든 당의 지지율의 하락, 국정의 동력의 어떤 추락을 김건희의 문제로 딱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실이 대승적인 결단을 하든가, 아니면 당협위원장이 본인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검을 받든가, 정말 어떻게 보면 김건희가 특검을 받겠다, 이거는 대통령실이 결단을 해서 당의 부담을 덜어주든가, 정 안 되면 한동훈의 결단이 결국은 8표를 쥐고 있잖아. 한동훈은. 저는 한동훈이가 조만간 11월 국정감사가 끝나서 김건희의 녹취록과 국정농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게 되면, 이번에 4표가 이탈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더 많은 표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고, 한동훈이는 이번에는 어떻게 했죠? 부결이 맞다라고 얘기했지만, 더 많은, 이제는 한동훈이가 끝까지 감싸주려는 모습을 끝까지 보였죠. 근데 국정감사를 통해서 김건희의 녹취록이 진짜로 까진다든가, 거기에서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공천을 지시하는 녹취가 일파만파로 파장이 이를 경우에는 한동훈이는 더 이상 김건희 문제를 덮고 가기는 힘들다라는 판단을 하면, 친한계 의원들이나 이제는 당론으로 김건희 문제는 대통령실이 결단을 해라, 특검을 받아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자율투표로 맡기겠다, 또는 김건희 특검에서 친한계 의원들에게 이번에는 찬성을 던져라. 과연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점점점 한동훈의 시간이 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왜 그러냐면 한동훈의 여태까지 이제 김건희 문제를 뭉개면서 이렇게 오다가 한동훈의 무능, 윤석열과의 차별화의 실패,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의 대권 지지율이나 이재명 당대표와의 차이가 굉장히 벌어졌잖아요. 이런 현상들만 봐도 한동훈이가 결국은 나중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국힘당의 8표, 그렇죠? 결국은 한동훈이는 미래를 보는, 미래의 정치를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를 정리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치가 뻔한 겁니다. 어떤 정치인들도 과거의 문제를 덮으면서 미래의 정치를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한동훈도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내년이 2025년이죠. 내년 9월까지가 대통령 출마할 사람들은 전부 옷을 벗어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재보궐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함께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이제 대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천 계양을 버리고 거기 이제 대통령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왜 내년에는 던져야 되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대선은 2027년 3월이죠. 윤석열이가 탄핵 안 된다고. 만약에 정상적인 윤석열의 임기는 2027년 3월입니다. 그러면 대선 1년 전이면 2026년 3월이죠. 근데
대선 도전자는 180일 이전에 사퇴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180일 이전에. 그러니까 6개월 전, 즉 대선이 3월이면 6개월 전에는 그 1년 전에는 당직을 벌여야 되고 6개월 전에는 나와야 되니까 총 합쳐서 1년 6개월 전에는, 그러니까 내년 9월이에요. 그러면 안철수도 만약에 내년에 대선을 도전한다라고 하면, 안철수도 만약에 내년에 대선을 도전한다라고 하면, 현재 국민의힘은 그래요. 안철수도 대선에 도전한다 그러면 내년 분당을 던지고 나와야 돼요. 지금 현재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동훈이나 윤석열이나 운명 공동체가 아닐까. 그건 당연한 건데 왜 한동훈이가 이렇게 삐딱하게, 한동훈이는 제가 보면 그래요. 윤석열과 자기는 운명 공동체예요. 근데 자기랑 가장 안 맞는 거는 김건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한 갈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한동훈이는 나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한동훈이는 나를 인정해주고 당대표 대우를 해주고 나를 대권 후보로 밀어달라는 겁니다. 근데 김건희는 한동훈 때문에 김대남 녹취록에 의하면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김건희는 너 분명히 이 새끼가 누가 키워줬는데 내가 분명히 너 당대표 나오지 말라 그랬지. 내가 나오지도 말라 그랬는데 이 새끼가 어디서 지 맘대로 당대표 나와갖고 네가 잘 되는 꼴은 못 봐. 현재 그런 상황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동훈이는 나를 당대표로 인정을 하면 내가 윤석열 정부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입장이고, 윤석열은 배은망덕한 새끼, 김건희 입장에서는 한동훈 이 새끼가 어디서 나한테 대들어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그냥 말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김건희가 사실상 실력자로 드러나면서 전당대회에 김건희가 개입하면서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버린 거예요. 한동훈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지요. 윤석열보다. 윤석열은 현재 권력을 갖고 있고 수많은 한동훈과 윤석열이 검찰 시절부터 운명 공동체고 서로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이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한동훈 윗상관이 윤석열이었기 때문에 한동훈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윤석열이 시켜서 했다. 현재 대통령은 여러가지 한동훈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에 탄핵을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똑같이 약점을 잡고 있어도 불리한 건 현재의 권력자예요. 한동훈이는 잃을 게 없어요. 여기서 자기가 정치 생명 끝나든지, 아니면 자기가 윤석열을 밟고 올라가든지, 아니면 한동훈이가 가장 생각하는 건 뭐냐, 윤석열과 김건희가 마음을 고쳐먹고 나를 적극적으로 밀고, 나를 이제는 국정의 동력도 빠졌으니까 아예 이제는 당정 관계에서 당에 어떤 힘을 더 실어줘서 조용히 마무리하시지 왜 나를 죽이려고 하고 왜 나를 이따위로 대하냐, 그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앞으로 들이받겠다고 하는 게 노골적인 게 나온 게 뭐냐, 김대남의 어떤 제보사주, 김대남의 어떤 보복하라고 시킨 거 있잖아요. 용납 못한대요. 김대남을 용납 못한다라고 하는 건 그 이면에는 김대남이 알아서 누구를 위해서 기었습니까? 김건희를 위해서 기어온 거 아니에요. 김대남을 용납 못한다는 것은 어디를 정조준하고 있냐? 김건희와 용산을 정조준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당연히 김대남 용서 못한다는 거는 배우를 캐는 것이고, 그 배우에는 김건희와 대통령실을 겨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당 기강을 세울 것이다. 여러분들, 정당이라는 게 그게 있어요. 한동훈이가 제일 열받아 하는 건 뭐가 있냐면, 윤석열만 나를 저렇게 개무시 안 하면 나를 중심으로 얼마든지 뭉칠 수 있는데, 당원들은 이미 나를 63%로 강력한 지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게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자기가 현직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다수계의 의원들을 데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는 윤석열과 특히 김건희가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뒤통수 쳤다고 생각 안 하는데, 내가 지네한테 배신한 것도 없는데 나를 배신자 취급하고, 내가 김건희 꼬봉도 아닌데 김건희가 나를 미워하다 보니까
우리 윤석열이랑 자기 사이도 나빠졌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깨갱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자기는 물러설지 않겠다 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저는 여태까지 한동훈이가 한번 들이받고 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복병들 김대남과 명태균의 사건이 터지면서 사실 주목받지 못했던 한동훈이 사실상 행보가 빨라지는 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번 국감은 윤석열 탄핵이냐, 그리고 윤석열의 국정 동력 완전 상실이냐, 그리고 친윤계도 이제 이탈할 수 있는 큰 변수가 이번 국감이거든요. 국감에서 김건희 녹취록이 언제 터질지는 지금 오늘 시작은 오늘 됐지만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도 될 수 있고, 그러면 김건희 녹취록이 만약에 국회에서 터지는 순간 어떻게 돼?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건희 녹취록이 국회에서 터지면 왜 일파만파가 되냐? 국회에서 김건희 녹취록을 틀면 일단은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통신보호비밀법에서 벗어나죠. 그러면 방송국들은 어떻게 하냐? 그 녹취를 국회 자료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파만파 퍼진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세요? 지금 언론사들이 김건희 녹취록을 갖고 있어도 단독으로 터뜨리지 못하지만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터뜨렸을 경우에는 그 국회의 자료라고 하면서 MBC, KBS, SBS 그 자료를 오늘 국회에서는 김건희 녹취록이 터졌습니다라고 하면서 공중파, 종편할 것 없이 모든 언론이 그거를 다 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김건희 녹취록이 국회에 터지냐가 굉장한 이 사건이, 국힘당도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 더 이상 쉴드가 없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결국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산이 국정의 동력을 잃었어요. 그럼 당연히 현직 의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누구 위주로 모여야 돼요? 당대표 위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대표 위주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제 친윤계 의원들이나 중립에 있는 의원들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어떤 딜레마가 있냐? 윤석열이 아직 집권이 많이 남았단 말이야. 그럼 윤석열이 집권이 많이 남았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겠냐? 그러면 공멸하고 같이 죽는다. 그래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게, 김건희 특검법은 대통령실에서 받아라요. 오늘 한동훈과 원외위원장 모임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김건희가 직접 사과하고 특검도 직접 받는다고 얘기를 해라. 이건 무슨 말이야? 대통령실, 즉 김건희가 사과를 안 하고 특검도 대통령실에서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는 친윤계가 이제는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친한계 만찬, 의원들 만찬에서도 김건희의 어떤 녹취로, 그러니까 리스크, 김대남의 녹취가 나왔고, 그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친윤, 친한 이런 거 한 것 없이 국힘당 의원들이 다들 공감하는 내용이 뭐냐면, 김건희 리스크가 가장 큰 변수다. 응? 저는 이제 민주당이 국정감사가 끝나면 김건희 특검법을 올린다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국감이 제가 언제 끝난다 그랬죠? 다음 달 1일, 11월 1일이면 국감이 끝납니다. 그러면 국회의 정기국회는 12월 말까지 살아있죠, 여러분들. 12월 10일까지 살아있죠. 정기국회 12월 2일인가? 살아있죠. 그러면 민주당은 이제 국감에서 나온 여러 가지 의혹들과 증거들을 가지고 새로운 김건희 특검법을 추가해서 민주당이 상정을 하면 대통령실은 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왜 지난 특검부터 국힘당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했죠. 이번에 여러분들 4표가 이탈을 했습니다. 앞으로 4표만 더 이탈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는 우리가 상상 이외에 김건희가 어디 누구 보내고 이 사람 안 돼요, 이 사람 안 되고 그쪽으로 가면 되겠네,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는 보수에서도 김건희를 갖고 갈 수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힘당에서는 이제는 한동훈이가 대놓고 특검 받아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지금 대통령,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이제 들이받을 시간이 점점점 이제 세력 확장, 그 다음에 여론은 이제 한동훈의 편이잖아요. 한동훈한테 여론은 모두가 윤석열과 각을 세우고 차별화를 해야 된다, 조중동의 시그널도 있고, 이제 모든 게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제 들이받을 수 있는, 그 들이받는 것보다도 이제 차별화하는, 그 다음에
그 김대남 사건이나 명태균 사건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에게는 구세주예요. 구세주. 그래서 한동훈은 제가 보면 이제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한동훈은 국힘당의 당대표의 어떤 위상이 다시 재정립될 수 있고, 만약에 한동훈이 여기서 또 물러난다 그러면 한동훈은 사실상 당대표직을 물러나야 되는 처지인데, 친한계 만찬에서 한동훈이가 절대 물러나지 않는다 그랬대요. 그건 뭐냐면 얼마 전까지 물러난다 안 물러난다 이런 소리를 안 했었는데, 김대남 녹취록이 터지고 그 다음에 명태균 녹취록이 터진 다음에 어떤 이런 폭로가 터진 다음에는 한동훈이가 이례적으로 자기의 현재의 처지에 대해서, 자기의 거취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한동훈이가 물러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김건희 들이받는 것밖에 없죠. 결국은 한동훈에게는 친한계 의원 적어도 한 10몇 명 있거든요. 친한계만 본인들이 단단히 단결하면 특검이 통과되는 순간 윤석열은 죽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민주당의 특검을 이용해서 김건희를 치는 거죠. 차도살인. 그래서 한동훈이가 오히려 지금 마음 급한 것은 오히려 김건희와 윤석열이 역전이 돼버렸어요. 김대남과 명태균의 녹취록이 터지기 전까지는 한동훈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제가 정치 분석을 통해서 저러다가 한동훈 당대표 던지겠다라고 저는 한동훈이 당대표 던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김대남과 명태균의 녹취록이 터짐으로써 이제 한동훈이가 당대표의 발판을 사실상 이제 명분이 생겨버린 것이죠. 이러다가는 다 죽는다. 이제는 나라와 어떤 그 당을 살리겠다. 대통령 용산과 당을 살리겠다가 아니라 딱 빼고, 이거는 한동훈의 결정에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그 결정은 제가 보면 한동훈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김건희 특검은 통과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압박이 될 수 있죠. 저는 첫 번째 한동훈의 스타일은 바로 들이받지는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대통령과 용산 김건희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친한계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대통령이 거기서, 그러니까 김건희나 대통령실에서 사과 거부 입장을 밝히거나 계속 그러면, 그때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발의하면 여론은 특검법 이번에도 이런데도 거부할 텐가 하면서 비판 여론이 굉장히 셀 거 아닙니까? 김건희의 녹취록이 터지거나 더 많은, 이제 사실상 명태균의 어떤 녹취록은 이제 시작이고, 김건희의 총선 개입이나 서울시장 선거 개입, 지방선거 개입, 어떤 여러 가지는 이제 시작됐잖아요. 아직 제대로 김건희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어떤 그 범위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그래서 대통령실도 대응을 못하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지금 사실상 숨지고 있는 지금 지옥의 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국감에서 김건희의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한동훈이는 본인과 어떤 함께 어떤 친한계 의원들과의 결정의 시간이다. 근데 제가 봐도 이 명단을 제가 좀 봤거든요. 명단을 봤는데 이 명단만 봐도 결단만 하면 얼마든지 제가 보면 8명은 충분해요. 명단을 봤는데 이거 보세요. 조경태는 100% 김건희 특검 찬성해 주래요. 장동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 사무총장 서범수도 충분히 그렇고, 송석준도 충분히 그렇고, 배현진도 충분히 배신하고, 박정아, 김혜지 하나 둘 충분히 8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안철수, 뭐 김재섭, 박정훈 남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보면 결국은 김건희를 특검을 받게 해야지 용산은 더 이상 꼼짝 못 하거든요. 그러면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당권의 어떤 그립감을 세게 줘서 아마 대항하려는 제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가 여태까지 당내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또는 어떤 그 대통령실과 현재 돌아가는 걸 좀, 그러니까 한동훈이의 관망은 끝났다. 이제 결단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위기였던 한동훈이가 돌파 카드는 김건희였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잖아. 한동훈이가 위기에 처했던 이유도 김건희 때문이었고, 한동훈이가 다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카드도 김건희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이에게 위기를 안겨줬던 김건희, 다시 기회를 준 김건희. 그래서 한동훈이는 어차피 김건희를 치든 김건희를 죽이든 그런 수에 왔다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